네, 시청자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서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서민입니다. 예, 박민영 대변인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지난번에 이게 토킹을 해보면 되게 재미있게 편안하게 했는데. 저 신상 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 예, 하십시오. 예. 이영풍 TV의 아주 뭐 대단한 프로인데 이 프로의 특징은 사회자께서 이렇게 각 패널한테 질문을 던지는 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둘의 역량 차이가 가장 도드라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나왔다가 김금혁 대변인한테 완전히 발렸는데 오늘은 더 센 분이 오셨습니다. 오징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 기회를 더 많이 드릴게요. 아니 기회를 안 줘야 된다니까요. 지금 그냥 묻어가면 안 될까요, 대충? 제가 말 경청하고 배우겠습니다. 아니 어제 그 장동혁 대표가 예.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뭐 공관위원장 인선 발표를 하고 청와대에 점심 가겠다고 했는데 최고위원들이 거기 가면 안 된다고 해서 결국은 저 최고위원회 끝나고 나서 밥 먹으러 안 가겠다 그 선언했습니다. 이거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 박민현 대변인? 일단은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들러리를 세우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명확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뭐 경제 지표 다 망가지고 있는데 예. 딱 코스피 하나 억지로 이 국민연금 끌어다가 올려놓고 경제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뭐 협치고 뭐고 자기들 마음대로 무슨 4심제 통과시키고 뭐 대법관 증언 법안 통과시키고 이런 행위들 하면서 대충 그냥 사진 한 장 찍어놓고 설밥상에 이재명 통합했습니다. 이거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예. 너무 의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들러리 설 이유가 없죠. 물론 이제 그 자리에 가서 항의를 해라 이런 말도 있는데 야당 대표가 항의한 것 자체가 그렇게 기사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명청대전이다 뭐다 하더니만 사실은 잘 지내고 있었다. 뭐 야당 대표도 잘 모셨다 하는 그런 청와대발 기사가 거의 도배를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날 전날 밤에 있었던 이 법사위에서의 단독 의결 이런 입법 폭거를 지적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 방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무적으로 좋은 판단을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교수님, 그 장동혁 대표가 예. 아니 밥 먹으러 오라고 하면서 뒤에 칼 들고 있다. 그럼 그 밥맛이 나겠냐? 뭐 이런 건데 어떻게 보세요? 칼을 안 들고 있어도 밥맛이 안 날 그럴 뿐인데 뭐 더구나 칼까지 숨기고 있으면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예전부터 곤모술수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사실 이혜훈 저기 그 기획예산처 장관을 임명했을 때도 사실 그거 덕분에 여권 야권만 분열하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도 야당 대표라는 것에 대해서 존중이 있었다면 이렇게 하루 전에 연락하거나 이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예. 그리고 연락하고 나서도 이렇게 뭐 그날 또 뭐 통과시키거나 이런 것도 이런 뭐 법사위에서 그 통과 악법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통과를 안 시켰을 거예요. 근데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특검을 계속하면서 야당을 망가뜨렸는데 이런 분이 손을 내민다 그러면 그건 100% 의도가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께서 이거를 전날 그냥 바로 단칼에 거절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다음 날 1시간 전, 2시간 전인가 그때서야 이제 이렇게 답한 거가 좀 아쉽습니다. 진작에 저 같으면 뭐야 이랬을 거예요. 초대장이 오자마자 그냥 예, 그러니까 찢어야 돼 그거 소개장을 진짜 째버려야 돼 그냥. 제가 지난번에 모 방송에 출연한다고 예. 우리 출연 전에 우리 서민 교수님하고 삼겹살 집에 가가지고 삼겹살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서민 교수님이 되게 식성이 좋으셔가지고 나 좀 놀랐어요. 그래서 그 근데 식사 이런 것도 있잖아요. 좀 뭔가 좀 일주일 전에 뭐 식사합시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며칠 전에 그것도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뭐 청와대에서 야당 당수에게 뭐 그렇게 하는 건 예의에 좀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건 같은 것도 미리 얘기를 다 정해놓고 네. 사실 밥 먹는 자리에서 뭐 급히 정할 이게 어렵잖아요. 예. 그 전에 미리 대충 합의를 해놓고 그날 만나는 거가 원래 정상적인 그런 자리인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갑자기 밥 먹자고 하는 거. 그러니까 밥을 갖다 이 정쟁화하는 정치 수단화하는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전형적인 술수가 드러난 행위였다. 아니 교수님,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기 전 그리고 들어서고 난 직후에
김종인하고 밥 먹고 조갑재 정규재하고 밥 먹고 이럴 때하고는 사뭇 분위기가 다른 거죠 이건. 아 이건 전혀 다른 거죠. 그분들은 그냥 포섭하려고 그런 거고 이번에는 그냥 이용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안타까운 건 그 두 분이 밥 드시고 포섭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보수 전사 조갑재님 어디 가셨습니까? 왜 이러고 계십니까?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보수 전사가 아니고 예전에 과거 보수 전사. 우리 좀 거칠게 말씀하면 나이롱 같은. 자, 근데 어제 그 최고위원회에서 그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을 발표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공관위라고 하는 것이 안 그래도 지금 뭐만 하면은 무슨 당권을 사유화를 한다, 당대표가 마음대로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정하고 가치 중립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선정하는데 좀 방점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정현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친박계의 그 의원으로 익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또 최근에 이 단식장에서의 좀 극적인 만남들도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연장선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당세 내부적인 그런 세력 확장을 위한 뭐 초석이다라고 하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정현 전 대표가 뭐 사안사안별로 봤을 때는 여러 평가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굉장히 의리파로 정말 일관되게 그 자리를 지켰고 탄핵 반대했던 또 인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큰 변수 없이 공정하게 좀 이 공관위를 이끌 것이다 이런 판단이 있었을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 호남 출신이라고 하는 그 상징성을 또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괜찮은 선택이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두 분 아시겠지만 저는 이 인토네이션에서 저는 전혀 서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네. 저는 완전히 영남 출신인데 예. 저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충청 출신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호남 출신의 이정현 이런 분 보면은 국민의힘 당이 이 태생적으로 홈그라운드가 영남인데 그래서 충청 출신이나 호남 출신 이런 분들 중에 우파 신념이 확실한 분이 더 많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확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정현 공관위원장 선임은 상당히 좀 인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정성을 많이 높인 게 그렇죠. 많이 드는데 사실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 당에도 쓴소리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호남 출신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정말 최고의 인선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겨레 신문을 보도를 보면 한겨레가 항상 이제 그 국민의힘 보고 항상 하는 얘기가 왜 니네는 중도를 뭐 포섭하려고 그러지 않냐. 근데 사실 이정현 대표는 중도에 어떻게 보면 더 맞는 사람이란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한겨레 오늘 보도 보니까 박근혜 오른팔 이정현 김 지방선거 공관위 내죠. 이게 뭡니까? 뭘 해도 비판하는 좌파 언론의 전형적인 프레임.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저희 정계에서 이제 많이 떠나 있으신 분이고 지금 탄핵 때 당하기 벌써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뭐 언제까지 이거 우려먹을 겁니까? 정말 이게 바로 좌파 언론의 무서운 점이에요. 진짜. 어떻게 하든지 깎아 내리는 그런 거. 사실 뭐 이정현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친박계이긴 하지만 정치 출발이 민주정의당 시절에 그냥 공채 당뇨로 출발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죠? 예, 이번에 어떤 행적 괴보를 갔을 때도 그렇고 호남에서 사실상 재보궐이었긴 하지만 또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또 유일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저도 그때 대학생이었는데도 그 선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녀 임기라도 소화할 수 있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라 정말 절실하게 맞습니다. 호소를 했고 그게 또 호남인들의 또 선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바로 확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궤적으로 보나 최근의 행보로 보나 이만한 확장적인 인물이 없는데 참 한겨레를 비롯한 일부 언론들은 이래도 난리 저래도 난리 거기는 뭐 네. 프레임 짜는 건 뭐 선수들이니까. 근데 네. 그때 그 선거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분이 그 완전히 고물 자전거 한대 여기서 그러니까요. 해가지고 자전거. 네. 그거 옛날 저희들 어릴 때 그 저 자전거 있잖아요. 고물 자전거 시커먼 거 있습니다. 그 자전거 체인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내리평으로 돼 있는 그거 타고 다니시면서 그 밀짚 모자에 빨간 조끼 아니 그러니까요. 땀에 쩔은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절박하구나. 그래서 그 동네 분들이 표를 주신 거거든요. 이런 진정성이 솔직히 제가 이
영남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대구 부산 이 영남 지역에 그렇게 땀에 쩔으면서 처절하게 선거운동 하는 분 있었나요? 솔직히 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거운동사를 정리한다 그러면 진짜 뭐 톱10 안에 들만한 그런 사례로 남아야 되는 그런 분이고, 그리고 이분이 유튜브 저 몇 번 해봤는데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진정성이 있어요. 진짜 뭐 어떤 주장할 때 정말 피를 토하듯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분이 친박계 모른팔이라고 하지만 누린 게 없어요. 누린 것도 없고 막 그렇다고 뭐 재물을 갈지 이런 것도 하나도 없는 분이고 정말 청렴하신 분인데 하여튼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지금 그 시대 교체, 세대 교체, 뭐 정치 혁신 뭐 이런 걸 표방하시던데 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장동 대표께서도 꾸준히 말씀을 하셨던 거죠. 저희 8대 쇄신안을 발표를 했을 때도 네. 청년들을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몇 번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국위에서 최종 의결이 된 저희 이제 당원당규 개정을 보더라도 예. 청년 공천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고 명시적인 규정을 또 만들어 놨거든요. 예. 그래서 청년을 어떤 오디션을 통해서 비례대표를 준다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실력을 경쟁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준다라고 하든지, 이 청년들에 대해서 이제 일부 득표에 대해서 배려를 해준다라고 하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적시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정현 이 공관위원장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왔던 이 세대 교체라고 하는 아젠다와 매우 일치하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정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 현안들도 많이 다루지만 이 어떤 메시지 공간들, 페이스북이나 이런 메시지들을 보면은 굉장히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세대 교체를 강조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장동혁 대표와 그런 측면에서 좀 공감대가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아마 전 그게 결정적인 이 공관위원장 발탁의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께서 그 공관위원들을 네. 청년 앤드 여성 절반으로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하던데요. 네, 그게 사실 딱 그 정체성을 발현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도 사실 젊은 나이에 좀 정치권에 들어온 편이잖아요. 예. 제가 여러 회의들을 이제 결정권이 있는 회의들에 또 들어가 봤습니다만, 이 청년들이 일정 이상 받쳐주지 않으면 저의 목소리는 그냥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의 목소리에 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돌게 되면은 특정 세대나 특정 성향의 목소리가 더 대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을 때는 끄덕끄덕하지만 회의장 한 바퀴 돌고 나면 그냥 공허한 메아리로 남을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명시적인 규정을 또 만들고 그런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위원장을 발탁하고 한 발 더 나가서 당사자성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또 들어와줘야 실제 그런 의지가 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당 대표께서 각별히 좀 당부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교수님 학교에서 우리 청년들 많이 가르치시잖아요. 예, 저희도 많이 가르치죠. 예, 근데 보면은 국민의힘 당이 뭐 앞에 뭐 새누리당이나 뭐 미래통합당이나 한나라당 시절에 네. 청년 정치인들 그냥 뒤에 뭐 선거 때마다 병풍 세워놓고 사진 찍고 네. 선거 끝나고 나면 너 언제 봤어 이렇게 그냥 내팽개치는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좌파에 비해서 좀 모자라는 게 청년들을 이렇게 키워서 뭐 그런 거가 좀 모자라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행히도 지금 20, 30대가 이제 지금 뭐 보수 이제 좌파의 염증을 느끼고 보수를 좀 지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번 지방선거가 아마 이제 청년들이 이제 정계에 많이 진출하는 뭐 기폭제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제 좀 반대하는 것 중에 뭐냐면, 그러니까 청년과 여성을 뭐 절반을 한다 그러는데, 사실 전 청년에 대해서는 100번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룬 게 많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감안해야 되는데, 여성을 갖다 이제 절반을 뭐 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여성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시대는 90년대 이후 2000년대 이후부터는 여성들도 기회가 많이 주어졌고 얼마든지 많은 걸 이룰 수 있었는데, 과연 그냥 그분들을 과연 이렇게 뭐 여성이란 이유로 뽑아줄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제가 이 비례대표 같은 이제 순번을 보면은 1357 쭉 하는데, 여성이죠. 그 중에서 정말 제대로 뭘 한 분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저 너무 속상. 김혜지 같은 분이 2번 연속이 되고, 그리고 한지아라는 분은 지금 방에 들어와서 한 달짓 한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럼 맞아요. 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런 분들이 계속 돼야 되는가? 저는 아직 의심입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 우리 젊은 친구들 많이 이렇게 상대하시니까 요즘 젊은 1020 친구들이 보수파 정당 지지세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제가 뭐 조국 사태 이후부터 이제 쟤네들은 내로남불이구나, 공정성에 좀 문제가 심각하구나, 뭐 고칠 마음도 없구나, 이런 걸 이제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참고로 학교에서는요, 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은 바로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정치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전 대통령 선거 누구 찍었냐 그래서 다 말합니다. 무서운 세상이에요 지금. 아, 그러시군요. 극우라고 막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지금 요번에 그
저 당헌에 이제 반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50만 명 이상,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번에 네. 유권자 수가 그러니까 그 지역구의 인구 수가 50만 명 이상이 되면은 거기 이제 50만 명 이상이 되면 그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 3명 이상이 되거든요, 통상.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게 구청장은 1명인데 군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군은 이제 사이즈가 작으니까. 구청장 1명 뽑으려고 국회의원들끼리 난리를 치거든요, 서로. 그렇죠. 자기 사람 심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중앙당이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더니 알고 보니까 이 송파구, 배현진이 있는 송파구, 또 예. 박정훈이 있는 송파구, 또 고동진이 있는 강남구, 강남경. 예. 여기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요거는 중앙당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게 그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아유, 원칙상으로도 맞는 거죠. 공교롭게도 친 한동훈계가 이 양지 바른 곳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중첩이 되는 거지, 본인들을 겨냥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 예. 원칙적으로 왜 맞냐면 우리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 게리맨더링은 15만 6만 명 정도로 결정을 짓잖아요. 그런데 이제 50만 명 이상을 해 그러면 통상 국회의원 3명을 넘어서는 정도의 국민적인 정통성을 부여받는 위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주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표의 비례성에 맞지가 않은 거죠. 대표성의 비례성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훨씬 더 많은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이 중앙당에서 공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성이 있다, 원칙상으로 맞다라고 하는 문제인식이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의원 여러 명이 이렇게 약간 이권을 다투는 형태가 통상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도 이 강남구청장 자리 같은 경우에 굉장히 경선 과정이 혼탁했다라고 하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후보가 결정되지 못했다가 바뀌기도 하는 그런 해프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경선을 하기 위해서라도 중앙당에서 주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제 해당 안건에 대해서 거의 80% 가까운 압도적인 그렇죠. 예. 찬성으로 전국이 통과 최종 의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교수님 보시면 아까 뭐 여성 뭐 할당이나 이런 거 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배현진 의원이 장동혁 대표 그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데 와가지고 딱 이 테이블에 이러면서 턱을 막 이렇게 올리면서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게 이제 그 친한계, 소위 한딸들 있지 않습니까? 친한계 국회의원들이 그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 비슷하게 독재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자기가 징계를 감수하면서까지 계속 충성을 맹세하잖아요. 사실 한동훈 한 거는 너무 누가 봐도 잘못한 건데 그거를 계속 실드치고 조작이다라고 계속 앵무새처럼 외치고 그리고 배현진도 아마 거기서 뭔가 한동훈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거 정말 잘못한 건데 참고로 저는 배현진한테 궁금한 게 뭐냐면 그거예요. 저 송파구에 위치한 잠실체육관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대관이 됐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그거 아니 어떻게 그거를 그 잠실체육관은 한 6개월 1년 단위로 이게 예약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실 별것도 아닌 콘서트가 이렇게 금방 예약이 될 수 있을까? 뭐 아주 대단한 기획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배현진 의원한테 좀 궁금하더라고요. 배현진 의원이 혹시 뭐 전화하셨나? 아니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냥 혹시 아는 거 있나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 혹시 보시면 뭐 궁금증을 좀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가려운데 좀 끌고 주세요. 자, 그런데 이런 여성 정치인도 있지만 또 다른 여성 정치인이 있습니다. 대구에 이진숙 그 전 방통위원장이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어제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원내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들도 있었잖아요. 네. 대구시장 갇힐 수도 있다라고 해석들도 있었고, 근데 최종적으로는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를 하셨다라는 상황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 제가 늘 일관되게 말씀드려왔던 겁니다만, 뭐 행정과 좀 강요로서의 능력 같은 것들을 당차장에게 많이 기대를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의 기대에 걸맞는 성과들이 지금까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과 이미지만을 가지고 막상 단체장으로 갔다가 뭐 제가 특정 지역을 꼭 찝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걸 도저히 정책적인 성과라고 할 수 없을 만한 것들을 많이
나왔고 실망을 시킨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무엇보다 당성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위한 생태계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생태계를 기반으로 좋은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지역도 활기를 찾고 더 좋은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봐서 선후 관계를 봤을 때 이제는 전초기지를 만들 수 있는 사람, 정말 우리 광역단체장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우리의 공간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진숙 위원장께서 이 언론인으로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뭐 과방위 활동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충분히 이런 어떤 행정의 영역에서도 10분 영향을 발휘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이진숙 위원장이 사실 방통위원장까지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도 일가견이 있으시다. 저는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대되는 바가 많습니다. 지금 그 여론조사하면요, 대구에서 그 대구 지역의 영남일보나 뭐 이런 대구 매일신문 여론조사 보면은 이진숙 위원장이 1등으로 나오는데 2등하고 한 10% 이상 차이 나요. 오차 범위 바뀝니다. 그러면 이거 좀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은 정말 그 이재명 정권의 가장 많은 탄압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여성이라는 그 타이틀은 좀 빼야 되는 것 같은 게 뭐 남녀를 통틀어서 이렇게 열심히 싸운 사람이 이제 몇 명이나 되는가 생각을 좀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분이 그 대구시장에 이제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하지만 만약에 말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뭐 국회의원 당선돼서 과방위에 갔다. 그러면 과방위 아마 그 다음부터 아무 일도 못 합니다. 진짜 최민희, 김현 뭐 이런 이상하더라고 맨날 그 말싸움이 이제 벌어지고 이제 그때는 그 예전처럼 이제 뭐 위원장이 국회의원보다 아래로 그때 취급되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질문을 하고 뭐 말하려면 못하게 하고 이런 이게 아니라. 이제 오늘 발언이 자유로운 상태라면 설정 버리겠죠. 과방위는 폭파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방송을 아끼는 분으로서는 이제 이런 사태를 이제 좀 방지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리고 국회의원보다 뭐 대구시장도 얼마든지 뭐 그리고 대구시장은 얘네들이 계속 대구시장 할 거 아니냐고 계속 먼저 꼬신 것도 있어요. 예, 방통위 위원 시절부터 계속 대구시장 출마한다잖아. 왜 뭐 하잖아. 뭐 이러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뭐 그냥. 협치 차원에서 출마하는 겁니다. 아니 교수님, 우리 박민영 대변인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지자체, 광역지자체장들이 뭐 우파 진영에서 이제 출마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소위 말해서 그 생태계 조성, 가령 서울시장 박원순 시절에 좌파들의 그 어떤 카르텔 생태계 조성을 박원순 전 시장이 엄청 잘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 시장들 뭐 우파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거의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을 더 석권했지 않습니까? 근데 별 성과도 없는데 또 이번에 또 나오려고 하는데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그런 생태계 조성을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굉장히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자기 사람 하나 뭐 보수 사람을 꽂으려 그러면 이제 좌파들이 뭐 시민단체고 뭐고 다 그러니까 언론과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가 이미 좌파한테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뚫어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보수 사람들이 되게 그 보신주의로 그냥 안 해 이러고 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정권 때도 사실 KBS 사장과 MBC 사장은 얼마든지 우리가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우리가 뭐 EBS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때 그게 잘 됐습니까? 안 됐죠. EBS만 해도 우리 사장 뽑았는데 노조가 그냥 출근 저지해 버리니까 그냥 그러고 끝났어요. 그냥 결국.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정말 보수 사람들이 뭔가 딱 자치단체로 들어가서 거기 텃밭을 일구는 거는 진짜 어려워요. 엄청난 능력자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박민영 대변인 같은 분이 간다. 그럼 할 수 있지. 근데 하지만 다른 사람 같으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세대 교체를 해야 되고 시대 교체를 해야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예를 들면 구의원, 군의원 여기는 좀 그 2030 청년들 왕창 좀 이 공천 지금 그 지역구마다 넣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보다 더 확 좀 밀어 넣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일단 이번에 확실하게 강화가 된 것은 이 비례대표 있지 않습니까? 아마 4번까지로 저는 알고 있는데 4번. 오디션을 통해서 남자 둘 여성 둘 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명 한 명씩은 사실상 거의 의무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게 또 이제 공관위원장들의 어떤 재량에 따라서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어떤 지방선거
지방선거 준비위에서 권고를 했던 것은 예. 청년들 특히 35살 이하 청년들에게는 35세 이하. 60% 가산점을 경선 과정에서 부여를 60%를 주면 한다는 어떻게 되는 거죠. 거죠? 고변산이라서 이를테면은 40% 득표를 했다라면은 예. 40% 플러스 40에 60%인 24%를 더해서 64%를 득표한 것으로 이를테면은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 그래서 이 청년 가산점이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단순 특혜가 아닌 것이 청년들은 이제 자본력이나 조직력에서 맞아요. 기성 정치인들보다는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줘서 일부 능력치를 증명한다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충분히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게 배려를 한다. 이런 측면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아까 생태계를 말씀드린 것도 예. 그 일환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 기초단체 의원들도 중요하지만 광역단체장에 또 이 산하 기관들도 있고 이제 여러 서울시를 제가 예시로 들어볼게요. 아까 박원순 시장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일들을 했냐면 TBS 다들 아실 겁니다. 맞아요. 김어준 같은 사람들이 회당 출연료 몇백만 원씩 받으면서 서울 11호 맞아요. 그렇게 방송 진행했었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생태계인 거예요. 그런 진행자들이 자기 패널들만 불러가지고 이른바 좌파 방송을 만들었죠. 교통 방송을 좌파 라디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서울시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시 광장을 각종 시민단체를 위한 무대로 만들어졌고요. 시민단체 지원 예산 조 단위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동구까지 다 라디오 주파수를 제공을 해서 참여연대 출신들이 대거 들어와서 라디오 PD하고 작가하고 먹거리 생계를 다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민노총 데모 열심히 하라고 복지관 공짜로 빌려줬습니다. 맞아요. 다 그거 진짜, 전초기지 맞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고 기억나네. 이런 것들 다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세훈 시장에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 이만큼 하는 건 제가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럼 전 시정에 있던 잘못된 이 생태계 카르텔은 제거를 했어야죠. 근데 지금도 TBS에 여전히 이 좌파 출신들 들어와가지고 또 물고 트고 또 아래 틀고 벌써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생태계 조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생태계 속에서 또 이 젊은 사람들이 그 생계 유지라고 하는 게 가능해야 사실 물꼬를 틀 수가 맞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지역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여러 환경들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광역단체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측면들을 복합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이 혹시 뭐 시장 같은 거 되시면 잘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선출직은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명직도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은 물론이고 거치지 않는 것도 할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가족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 이제 그 세대 교체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근데 세대 교체 풍파에서 벗어난 그런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교육감입니다. 교육감. 교육감은 정당 공천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정당 공천이 없을 뿐이지 보수 진보라는 거는 대충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정당 공천을 안 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서 정말 인지도로 거의 당선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사람이 맨날 나오고 지금 서울시 교육감 나오시는 분들 제가 대충 봤더니 50년대생이 거의 그러니까 70살 분 되는 분이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4년간 교육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뭐 정건식 이분도 50년대생인데 그러니까 과연 우리 교육이 그러니까 뭐 나이 많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전에 이제 단일화가 그러니까 교육감 단일화에 실패해서 교육을 갖다 좌파한테 넘겨주신 분들이 다시 또 이제 출마를 다 준비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빨리 정당 공천이 돼서 이럴 바에는 그냥 정당에서 화끈하게 좋은 사람 공천하자. 저 이걸 주장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지방선거 이야기하면서 교육감 선거도 같이 치루어지는데 그 약간 좀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 최근에 그 좀 뭐 유튜브라든지 애국우파 진영에서 뭐 윤어게인 가지고 지금 뭐 엄청난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조금 이제 오늘 아침 보니까 좀 사그라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빨리 정리하고 우리끼리 봉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이것도 일종의 생태계의 문제일 수 있는데요. 예. 제가 봤을 때 박성훈 수석이 실언한 거 맞습니다. 예. 장동 대표께서 쓰실 리가 없고 쓰신 적도 없는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굉장한 혼란이 초래가 됐거든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민주당이었다면 예. 그냥 김어준 씨 같은 사람들이 그거 수석이 실언한 거다. 대표가 그럴 리가 없지 않느냐. 한마디 했으면 끝났을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이제 보수 우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어떤 생태계나 체질이 약하고 그리고
당 자체가 좀 저는 신용불량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원들께서 너무 많은 실망과 배신을 당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더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장도혁 대표 입장에서도 이제 언론에 또 견제를 받는 입장에서 섣부른 조치를 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일종의 나비 효과처럼 좀 지나치게 큰 상황으로 비화된 게 아닌가 전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다만 전 이런 것들이 선거 때 갑작스럽게 터지는 것보다는 그래 맞아요. 지금 이렇게 잘 터졌어. 이야기가 되면서 우리끼리 좀 굳은 살 박히는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성장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결과적으로 애착이라고 하는 것도 싸우면서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을 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또 믿음과 신뢰가 생기는 거고 이제 더 같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동지애가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일단락을 짓고 우리가 이제 명절 지나면 정말 이제 지방선거 모드로 가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네네.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중도 보수입니다. 그런 말도 했었죠. 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뭐 개딸들이나 네. 이재명 지지 세력들이 이재명 왜 갑자기 저 포지션을 바꾸는 거야 이렇게 따지고 들거나 흥분하거나 뭐 발작 버튼이 없었는데 여기는 왜 이래요? 뭐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이 윤호개인을 배신했다. 사실 윤호개인 배신한 게 아닌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하시는 개딸 분들이 생각이란 걸 하기 시작하면 개딸을 못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전 같은 것도 이재명 원래 탈원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이제 원전 이제 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국민 70%가 갑자기 찬성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 하면 그냥 그 따라가는 거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한다 이런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역시 이재명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개딸이거든요. 근데 보수분들은 다 개개인이 생각을 하고 자기 옳다고 믿는 거에 믿는 신념이 만약에 이제 장동혁 대표랑 반한다 그러면 대표를 욕하는 이런 게 보수예요. 그러니까 참 그래서 보수는 참 하나로 묻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언론이 또 선동을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좌파 언론이나 무슨 보수 언론 같은 경우도 계속 윤어게인 이거를 갖다 이제 부각시켜서 마치 장도혁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추진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사실 윤어게인이라는 거는 이게 일부에서는 이제 그런 윤 대통령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겠지만 어제 신규진 교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수의 브레인 신규진 교수가 그 유튜브에서 이걸 투표를 했어요. 여러분이 지지하는 윤어게인의 정의는 뭐냐 그랬더니 윤 대통령을 복귀시키는 것이라고 한 분이 20%예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던진 체제 수호의 가치를 계승하는 것 이게 80%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윤어게인을 갖다 그냥 윤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자 이런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자꾸 언론에서 윤어게인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마치 복귀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는 게 있어서 참 저는 안타까운데 어쨌든 근데 윤어게인이라고 외치는 분들도 어쨌든 크게 봐서 보수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도 이제 따뜻하게 안아줄 필요는 있지만 그게 우리 당의 핵심 가치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조금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저는 우리 정치인들 모두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오늘 한동훈 계파가 갑자기 윤어게인에게 빚을 갚은 이유 측면에서 한동훈을 제명한 거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일관되게 하더라고요. 작전 세력처럼. 작전이네. 근데 우리 유권자와 정치인의 관계는 이건 모두에게 통용되는 전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채권 채무 관계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요구를 받아들고 그분들 덕에 당선됐으니까 빚 갚으면 끝난다. 이런 관점으로 유권자들과 접근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권자와의 관계는 일종의 저는 차라리 연인 관계 혹은 부모 자녀 관계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애착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신뢰가 쌓아져 나가면서 일부 불협화음이 있더라도 같이 극복하고 더 강한 애착을 형성하는 그런 선순환의 관계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한동훈 제명을 비롯한 일련의 사태들을 채권 채무 관계를 청산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런 사람들 다 배제하고 확장으로 가면 그만이다. 만약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정말 이 유권자 지형을 전 잘못 읽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권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은 지지자들에게 서운함을 느끼면 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요구를 하는 것이 지지자들이고 그 요구를 제도권의 언어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정치인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관계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앞으로 또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지혜롭게 산을 풀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다.
근데 하는 게 그 네. 자유우파 선생님 예. 어쩜 이렇게 말을 멋있게 합니까? 저 앞에서 벽을 느끼고요. 그리고 김금현 대변인 나오시려다가 몸이 조금 아프셔서 못 나오시는데 빨리 회복하세요. 아니 교수님 근데 이 애국 우파 국민들이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 보수파 배지들, 네.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은 일부 그 보수파 배지들로부터 배신을 많이 당해서 거기에 대한 피해 의식이 많고 마음의 상처가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좀 뭐 말이 조금만 달라지면은 막 이 화를 낸다든지 뭐 그런 게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피의식이 있는 게, 그러니까 2010년대 이후부터 뭐 모든 언론과 뭐 언론도 그렇고 밑바닥 뭐 정치판이 점점 좌파한테 유리해져서 네. 사실 지금은 이제 뭐래도 안 되는 선거로는 정말 이게 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 그런 무력감이 좀 생기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뭔가 이제 부정선거 같은 것도 막 주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뭔가 뭐 뉴스는 뭐 당연히 뭐 안 보고 자기가 원하는 유튜브만 보는 세상이 돼버린 이유가 이제 바로 이 불신 같은 것도 있죠. 그리고 예. 실제로 우리 보수 정치인들이 그러면 그 보수 지지층의 기대에 맞게 행동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10년 전에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 그게 과연 그러니까 그게 지금 생각하면 이거는 내란도 아니고 그땐 내란도 아니었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거의 90% 거의 찬성을 하면서 탄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선동의 힘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50명이 넘는 우리 보수 국회의원이 자기 당의 국회의원을 이렇게 쫓아내는데 찬성을 하고 이번 윤 대통령에도 마찬가지죠. 뭐 소수긴 하지만 뭐 1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찬성을 했잖아요. 이런 거를 보면서 자기 당의 대통령을 지키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이런 풍토를 보면서 좀 불신을 하게 되는 것도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책임도 당연히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 이재명 때 중도 보수 확장한다고 했을 때 반발이 적었던 거는 이재명 쪽은요. 이 대통령 선거 2달 전까지도 철저하게 개딸들을 위한 정치를 했습니다. 내부적인 신뢰를 쌓는데 굉장히 각별히 이 노고를 기울였고 이 이재명 대통령은 심지어 그 제명인의 마을 이장이었어요. 커뮤니티 카페를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지층에게 정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쏟았던 상태에서 이제는 대통령 선거 나가야 하니까 확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것도 예. 이제 기존의 스탠스를 바꾼 게 아니에요. 기존의 코어층이 바란 입장을 바꾼 게 아니라 정책에서는 조금 우클릭을 한다. 인사에서는 조금 우클릭을 한다. 결국 인사가 곧 메시지고 정책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굳이 우리가 입으로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얘기 했지만 생각이 조금 달라져야 확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 생각을 가져가되 인사와 정책을 통해서 확장을 하는 것이 아니,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예. 모범적인 레퍼런스들이 많습니다. 코어층을 확실하게 안고 가면서 경제 민주화 등 우리가 정책적으로는 좌클릭을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소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기존의 굳이 스탠스를 바꾸거나 흔들리면서 그걸 바꿔야지만 확장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최근에 벌어지는 그런 논쟁들을 보면서 이 장동혁 대표라는 성, 국민의힘이라는 성이 있는데 그 성주가 지금 장동혁 대표라고 한다면 그 성주로 만들어준 사람들이 지금 성 밖에 있어요. 주로 성 밖에 이제 거주를 하는데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배지 달고 금배지 달고 이 성 안에 같이 살아요. 사는데 이게 지금 성문을 잘 열어주지 않고 좀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성 안에 있는 배지, 금배지들은 성 밖의 여론에 좀 둔감하고 그래서 이번에 대구 서문시장에서 그 이인선 의원이 왜 아직까지 저것 정신 못 차리고 저것들이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들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 수용하거나 들어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시점에 불통이 나면 이게 폭발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이 설 연휴 이후에 이 성문을 좀 활짝 열어가지고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런 어떤 광장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떠세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 안에 많이 들어와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성벽이 높아서가 아니라 예. 아무리 낮은
하다못해 작은 담이라도 예. 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담밖의 세상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정말 냉정하게 최고위원 포함해서 대중정치라고 하는 것, 일반 국민들과 소통하는 어떤 의지가 있는 사람은 딱 2명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 2명 빼고는 제가 봤을 때는 일반 대중과 스킨십을 하고 관계 형성한다라고 하는 관념 자체가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냥 제가 조금 정말 날것으로 말씀드리자면 태어나 보니까 그냥 영남에서 태어나서 혹은 그냥 난 잘하다 보니까 어떤 뭐 지역구 물려받아서 그래서 5선 6선 하신 분들 지금 당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대중을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설득적인 언어를 구사해서 인정을 받고 표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관념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선도 별로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단수 공천으로 그냥 양지 바른 곳에 공천 받아서 그냥 양지 바른 곳에 집토끼들 표 받고 당선되신 분들. 그러니까 사실 당원들은 한 줌이다. 당원들은 일부에 불과하다. 뭐 인선 우리 의원님은 사과하셨지만 저것들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전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 한 표 한 표 우리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하는지를 조금이라도 인지한다면 저는 감히 그런 말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론 가르치고 알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관념이 있는 사람들을 성 안으로 많이 들여야 성의 문의 허들이 그것은 물리적으로 낮추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의지로 낮추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저런 어떤 정치인들 있잖아요. 가령 뭐 자기 아버지의 지역구를 물려받았다라든지 뭐 자기 뭐 배경에 뭐 대단한 고관 대작이 있다고 하든지 뭐 자기가 무슨 장관하다 갑자기 또 국회의원 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뭐 그런 분들이 대중적인 스킨십이 떨어지는 건 좀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죠? 저한테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고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게 의원 세습이 많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일본 정도는 아직은 아니고 그런 세습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부정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적이죠. 유산 물려받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근데 그 대신에 어떤 지역구를 잘 잡아서 진짜 3선, 4선, 5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분들이 과연 진짜 보수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그냥 의원직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인가 한번 냉철히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우리 보수 정당은 이상하게 그러니까 좌파 정당은 그냥 중도 신경 안 쓰고 계속 자기 뭐 이재명 같은 경우 자기 측근 갖다 꽂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선거 이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무지개 같이 잡을 수 없는 그런 중도를 향상 그런 호상인데 이거를 계속 쫓다가 보니까 자기 지지하던 사람들이 다 이제 떠나고 없어지는. 그래서 지금 대구 민심이 안 좋은 이유도 과연 진짜 우리 보수 정당이 대구를 위해서 뭘 했는가 텃밭을 관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도에 대해서 중도도 중요하지만 뭐 중요하다고 하지만 저는 일단 보수층을 단단히 그냥 사로잡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정말 몇십 번 얘기하지만 진짜 장해찬 가장 잘 싸우는 장해찬을 결국 뭐 20대 때 쓴 SNS 가지고 날렸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도권 의원들이 맨날 찾아와가지고 야 장해찬 안 자르면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장해찬 잘랐어요. 그럼 수도권 살았습니까? 전면했어요, 전면. 그러니까 수도권 지들이 능력이 없고 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텃밭도 있고 그래서 떨어지는 걸 갖고 자꾸 뭐 5.18 때문에 우리가 진다 이러면서 계속 이제 뭐 쟤네들 그러니까 사실 좌파들이 그 당시에 장해찬을 자르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지네들이 제일 무서운 스피커이기 때문이죠. 그 수많은 후보 중에서 왜 장해찬을 계속 공격하였습니까? 그래서 결국 장해찬 자르고 이상한 애가 들어갔어요. 정모식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금 뭐 합니까? 그냥 그분이 이재명과 정현욱을 딱 쳐보면 별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냥 이 인간은 민주당과 싸우지 않습니다. 내부 투쟁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중질환 일으키고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이 공천을 받아서 요직에 곳곳에 앉아 있으니 이게 뭐 이 차가 앞으로 갈 수가 없고 계속 후진하거나 이거 그 자리에서 계속 돌게 되는 표류하게 되는 이거 자 큰일인데 지금 그 다음 주에 그 2월 19일 날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 있어요. 네. 가령 뭐 유죄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무죄 또는 공소 기각이 될 수 있는데 이 케이스마다 우리 애국 우파 진영이 어떻게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지 이거 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전혀 동요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1심이기 때문에 확정 판결도 아닐 뿐더러
내란특별재판부라는 걸 이미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자기들 입맛대로 2심, 3심 결과 만들어내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이 편도되어 있는 그런 사법부의 결정에 일희일비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동요가 커지고 선거 승리라고 하는 더 대승적인 결과를 놓치게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저는 이미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의 어떤 재판에서 답을 정해놓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예. 그러냐면 사실 내란죄에 대한 분리재판이 아니거든요. 예. 곁가지 재판들입니다. 그런데 곁가지 재판에서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걸 이미 답처럼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작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도 아니 다른 재판부들이 다 계엄은 곧 내란이라고 결정을 해놨는데 그 결과를 다른 재판부가 사후적으로 뒤집기가 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형량도 좀 이상해요. 내란 주요 임무 뭐 종사자다라고 하고 해서 유죄라고 했는데 사실 최저 형량보다도 더 낮은 형인 걸로 제가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공소장 그대로 읽어주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지금 집권 여당과 어떤 정부 여당이 만들어낸 프레임 안에서 그저 레토릭을 만들어주고 막상 형량은 면피성으로 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사법적인 결과를 100% 신뢰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법론적으로도 이런 결과 일희일비하는 것보다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 결정이 나면 그 이후에 모든 재판 결과들은 다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내란죄 재판도 무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을 잘 분간하면서 사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어떠세요? 아니 지금 이제 그 이 정권의 그 사법부 길들이기가 지금 뭐 빛을 발하고 있죠. 사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재판을 제가 결과를 봤지만 그러니까 검사 구형량보다 훨씬 더 많은 형량을 주는 경우는 저 이번에 처음 봤고요. 그리고 뭐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제목을 보면 또 그렇게까지 뭐 대단한 거 아니고 저희 아파트만 해도 6개월 이상 임대료 뭐 관리비 안 내면 단수한다 그러거든요. 물론 좀 경우는 다르지만 아파트 내란인가요? 저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진짜 너무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이거에 대해서 진짜 안타깝고요. 네, 뭐 그냥 그렇습니다. 예. 이제 우리 사실 저 박민영 대변인한테 지금 쫄아가지고 전혀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전혀 그러신 필요 없습니다. 딱 말하려다가 얼굴 보면 무서워. 지금 교수님 첫 방송인데 교수님 멘트 하시면은 댓글에 완전히 댓글 장렬입니다. 교수님 그러니까요. 너무 재미있고 또 아주 편안하게 이 대담해 주신다고. 위트 자,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대담을 좀 정리를 합시다. 제가 오늘 방송을 11시 한 45분 전에 마쳐야 됩니다. 네. 고향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네. 서울역에 가서 KTX를 타야 되기 때문에. 예, 금요일입니다. 자, 예, 그래서 저는 갔다가 일요일 날 또 올라올 거기 때문에. 자, 우리 방송 정리하기 전에 마지막 한 마디씩, 한 말씀씩 우리 시청자님들께 좀 부탁드릴까요? 우리 네. 이번 주에 많이들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도 사실 그 감정이 약간 동화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시국에는 민주당 실정도 잘 안 보이고 좀 우리끼리 좀 갑론을박을 펼치게 될 수도 있는데 예방주사 맞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한 발짝 치고 나가기 위해서 잠깐 우리가 머무르면서 생각을 정리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명절 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아마 오늘부터 이제 연휴로 이제 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에너지 충전도 좀 하고 생각 정리도 좀 하고 이제는 정말 지방선거 모드로 간다라고 하는 관념으로 저도 더 노력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같이 이제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특히 우리 장덕 대표님 정말 힘드시거든요. 어제 오죽하면 다른 의원들이 원래 이렇게 배현진 의원 이런 식으로 고압적으로 굴어도 한마디도 안 하시던 분이 김용태 의원에게 직접 반론을 또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의원총회. 그걸 근데 왜 대표가 반론합니까? 사실 개파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개파 부룡이긴 하지만 당 대표기 때문에 당 대표를 지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의원들이 나서서 싸워주고 반론을 해줘야 되는데 당 대표가 직접 당 밖의 사람들과만 싸우는 게 아니라 당 안에 있는 의원들에게도 반박하고 에너지를 써야 되는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사회자님 한마디 하랬는데 저는 죄송해요. 5,700만 이런 거 가만 놔두니까
왜 끊지 않습니까? 우리 서민 교수님 2만 마디 하는 거 제가 다 듣겠습니다. 예, 교수님 한 말씀. 예, 여러분 보수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이 지금 계속 나쁜 짓을 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뭐 아무것도 못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무력감 있고 유튜브도 안 보시고 그러는데 이럴수록 우리가 더 유튜브 많이 이영풍 TV 많이 봐주시고 다른 보수 유튜브 많이 봐주셔야지 우리가 반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 잘 보내시고 설은 유튜브와 함께. 네, 오늘 출연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서민 교수님, 박민영 대변인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좋아하시는 청년 유튜버이신데 목격자 K 권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가짜 청년 목격자 K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행세를 그렇게 하고 다니진 않는데 예, 불러주시니까 감사히 그냥 그런 척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지난 주말에 있었던 한동훈 콘서트 아주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오셨는데 그 기획사 지난번 그 이야기도 참 도움이 많이 됐는데 요번에 보니까 어때요? 그 고소고발 좋아하는 한동훈이 아무것도 안 하네요. 왜 예. 고발 안 하지? 그러니까요. 예, 아주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것은 이 한동훈이 한 푼도 안 가져간다는 게 더 문제다. 그러니까요. 예,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러니까요. 한 푼도 안 가져가는데 누군가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가져갈 때는 그 가져가는 뭐 그 회사가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그만큼 가져가나 이게 문제인데 충분히 그런 것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추정 단계잖아요. 예, 지금 예. 실제로 어떤 법인이 들어가서 했는지 여부는 아직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주관사라고 언급되어 있는 그 업체 이름으로 확인해 보면 불과 지금 보름 전에 이제 만들어진 업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떴다방이네 이거. 예, 과연 이게 이 일반적으로 보통 이런 행사 기획을 아주 이제 속전속결로 할 때 적절한가에 대해서 지금 당연히 의문을 가지는 것이고 더 의문은 이겁니다. 어제 이제 특히 조중동이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예. 기사 타이틀에다가 뭐 인원수를 적는데 15,000명이라고 적습니다. 예. 유령이 한 10,000명 정도 되나 봅니다. 그거 몇 명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티켓 숫자를 정확히 집계하잖아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기네들이 팔린 티켓 숫자는 당연히 알잖아요. 예. 7,000장 팔았거든요. 7,000. 그럼 7,000명 모인 거예요? 그런 거죠. 7,000명이 안 모였죠. 빈자리가 보이더라니까요. 그 빈자리 그거 보이던데. 네, 빈자리가 뭐 꽤 보이던데 이제 불을 다 꺼놓고 뭐 예. 객석 쪽으로는 조명을 안 비치니까 안 예, 보이죠. 예.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잠깐 무대가 밝을 때 좀 보이면 빈자리 많이 보였어요. 그 플라스틱 의자 이제 플로어에 놓잖아요. 예, 예. 거기에 앞자리에는 주로 찾는데 중간 뒤부터는 좀 많이 빈자리가 그러니까 뭉태기로 보이더라고요. 예, 뭉태기. 예. 마치 그 표는 안 판 것처럼 어. 오와 열이 딱 맞춰서 한 3줄 정도가 뭉태기로 막 이렇게 비고 막 해가지고 그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뭉쳐진 표들을 어떻게 했냐, 뭐 판매할 때 이걸 다 오픈한 게 맞냐 이런 의혹을 제기할 만한 정황인데 일단 정황이라고만 말씀드리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주최 측은 당연히 자기들이 판매한 티켓 수를 알기 때문에 그 언론사에 제공하는 인원수는 당연히 티켓 수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15,000명은 너무 뻥튀기가 심하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여의도 그 집회할 때 한 경찰 주단 5,000명 왔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분들 엔드 뭐 한 1-2,000명 더 추가한 그 정도 수준이군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버스가 운행했던 대수라던가 거의 비슷해요. 예. 뭐 부산에서 몇 대 출발하고 막 그런 것들 막 열심히 저도 이제 목격자에서 이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격자로. 제가 막 추적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제가 어제 또 우연히 또 현장 주변을 이렇게 한 바퀴 돌 기회가 있어가지고 예, 예. 버스들을 봤어요. 예. 그렇게 버스를 많이 대절해야 되는 그런 콘서트가 정상적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버스비는 누가 냈나? 뭐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일반적이지 않죠. 보통 그러네. 이제 공연을 하면 해당하는 주변 지역에서 이제 관객을 모집하고 그 다음에는 지방으로 가야 되면 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굳이 전국에서 버스 대절해서 연끌을 해야 된다? 지방에서 오고 싶은 사람 자기가 자비량으로 오면 되죠. 굳이 버스를 대절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전형적인 어떤 인원수 동원. 완전 동원이죠. 예, 동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정치적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단돈 1원도 안 가져간다.
근데 그게 뭐 정치자금법이나 뭐 나중에 뭐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정치권에서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런 문제는요. 정치적 상대방이 고소 고발을 하면 좀 뭐 수사라든가 아니면 선관위 조사라든가 이런 게 좀 더 엄밀하게 세게 들어갈 텐데 민주당이 별로 한동훈 죽이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네. 예. 왜냐 분탕 치면 도움이 되니까. 도움이 되니까. 예. 뭐 그렇게 저는 그냥 추정을 할 뿐입니다. 예. 그거 참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민주당이 한동훈 콘서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민주당이 한번 물면은 정말 지나치리만큼 비방하고 공격하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 보이는데 제가 진지하게 포인트 잡아서 공격할 만한 재료들을 많이 던져줬잖아요. 우리가 많이 알려주지 그 않았습니까? 기획사부터 하나도 안 물더라고요. 야, 그냥 한번 딱 페이스북을 뭐 그 최고위 발언 있었나요? 뭐 하여간 그러고 그냥 쑥 들어간 것 같아요. 예, 봐준 거다 이거는. 예. 같은 편인가? 좀 의심이 들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어제 특히 이제 더 주목해서 봤었던 건 한동훈 발언입니다. 한동훈 발언들 중에서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정치인의 토크 콘서트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뭐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걱정한다는 건 기본적으로는 출마 가능성 뭐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의 콘서트라면은 자기가 정치적 아젠다라든가 가치를 던질 만한 그런 발언들이 있어야죠. 전혀 없었어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무슨 자기가 탄압받는 듯한 서사를 만들기 위해서 억지 눈물쇼까지 눈물을 훔치는 쇼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발언들도 그냥 이거는 오늘 참 신동욱 최고 같은 경우도 다른 매체에 나가가지고 아주 이제 표현을 잘했는데. 김옥균 프로젝트의 자기 희생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 검찰 시절에도 그렇게 프레이밍질 했냐라고 딱 찌르더라고요. 아주 적절한 맞습니다. 표현인 것 같습니다. 김옥균 프로젝트 실체가 전혀 없고 지금 그 뭐 당사자라고 사실 지들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뒷공작으로 돌린 이야기인지 뭐 언급됐던 그 주체는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고발까지 했었잖아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지도 않고 아직도 그 이야기를 떠든다. 정말 이거는 한동훈이 전형적으로 아주 가짜 뉴스를 가지고 정치하는 기술 그거 하나 발달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자기 이제 단계 게이트 문제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공격을 당하니까 방어를 한 것, 방어 차원에서 공격을 한 거다. 이런 식의 어떤 논리를 제시하던데 무슨 공격을 당했어요? 무슨 공격을? 공격 자체가 김옥균 프로젝트 같이 실체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한 이야기잖아요. 맨날 뭐 언더 찐윤이 공격을 하고 이상한 이야기예요. 그 오늘 이제 신동욱 최고도 자기 스스로도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서 그런 이야기 한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그저 그냥 피해자 코스프레를 위해서 한 번도 입증하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오히려 한동훈이 김건희 여사가 마치 어떤 그 뭐 여론 어떤 공작 같은 걸 한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정황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문자가 하나 공개가 됐을 때 그때 아마 그 문자 논쟁은 언론인 한 명, CBS의 언론인 한 명이 이제 폭로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문자가 드러났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에게 무슨 내가 지금 여론을 뭐 조작하고 있다, 뭐 여론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걸 들었는데 전혀 아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건 그 얘기를 한동훈한테 했다는 건 아마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동훈이 만들어 퍼뜨린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1월 달의 일이었는데, 그러니까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되자마자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도 입증하지 않은 피해 의식이 그때부터 발현이 됐고. 그런 일들 존재하지도 않는 무슨 뭐 여론 공격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한다고 한 게 본인이 그런 뒤에서 여론 조작을 한 것 그러니까 입증된 건 한동훈 혹은 한동훈의 가족의 여론 조작만 입증이 됐어요. 사실 입증이 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재심 청구로서 반박을 할 수 있었는데 못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또 영상을 제가 이렇게 저는 꼼꼼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조갑재 씨가 나와서 같이 뭐 토킹을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한 거죠? 조갑재 씨하고? 조갑재는 이제 한동훈하고 이재명의 연결고리 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갑재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지지하고 식사도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최대한 그 이재명을 위해서 자기를 소모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이제까지 평생 쌓아왔던 어떻게 보면은 뭐 명성을 한 방에 그냥 이재명을 위해서 올인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지금 한동훈이랑 어울린다? 같은 계열이라고 보는 거죠. 조갑재가 느끼기에는. 예.
근데 뭐 그런 분을 모셔서 대담을 하니까 어떤 뭐 우파 지지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가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하는 말이 있잖아요. 진짜 보수라고. 아니 그냥 진짜 보수. 그냥 모발이나 진짜 모발로 사세요 정말. 예. 어디 지금 진짜 보수 가짜 보수를 자기가 그러니까 분별을 하려면 예. 진짜 보수가 뭔지를 정의를 해야죠. 그 정의를 해야지. 이 한동훈은 자기가 그 보수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보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입증할 만한 기회가 많았어요. 근데 한 번도 입증을 못했습니다. 제일 크게는 예. 비대위원장으로 치렀던 총선에서 자기가 어떤 이념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입증이 아니라 입증해야 되는 거. 입증할 선택이 아니에요. 그거는 당 대표역이었는데 당연히 본인이 이 우파 정당, 보수 정당을 지금 리딩을 하려면 본인이 입증해야 되는데 단 한 번 한 게 없습니다. 했다는 건 오로지 2조 심판. 2조 심판은 이념이 아니에요. 그렇죠. 범죄자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잖아요. 그걸 왜 지금 정당 대표가 그걸 메인 타이틀로 삼았습니까?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정권 심판론으로 역풍을 당하죠. 거기에다가 이종섭, 황상무 잘라라 이런 게 보수 가치입니까? 전혀 상관도 없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다 허탈한 이야기가 됐습니다. 헛다리 이야기죠. 거기에 무슨 뭐 물가가 대파값 같은 거 가지고도 영 도와주지 않았고 우파 가치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젠다를 만들고 민생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정책들을 발표를 했을 때 단 하나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보수 가치를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럴 때는. 그리고는 뭘 했죠?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는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재명이 추경해가지고 15만 원, 25만 원씩 뿌리자라고 하니까 우리도 지금 2, 3만 원이라도 뿌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비공개 최고위 토론회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 벌어진 게 서민을 위한 그 전기 요금 바우처를 2, 3만 원씩 뿌렸어요. 실제로. 그걸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파 정당이 그리고 우파 정권이 보수적 아젠다로서 추진력 있게 뭔가 해야 될 일들을 잘 했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로서 정당과 그렇죠. 정권의 지지율이 따라오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하나도 서포트하지 않고 분탕만 쳤던 게 한동훈이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진짜 보수를 이야기한다? 전혀 알맹이가 없습니다. 누구 모발처럼요. 예. 정치학 교과서에는 진짜 보수, 가짜 보수 이런 용어가 없습니다. 그럼요. 그냥 그 출처 불분명한 족보도 없는 그런 단어들을 마구 그냥 쏟아내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 배현진 같은 경우는 지금 윤리위 제소도 됐던데요. 이상규 당위원장이 내가 윤리위 제소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오세훈은 지금 서울시장 뭐 나올 생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배현진은 저러면 서울시당 위원장 자리가 날아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요. 이제 뭐 엎치락뒤치락은 하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이 일방적으로 지금 민주당에게 밀리고 있지 않아요. 정당 지지율로 보면 예. 팽팽하거나 이기는 여론조사가 맞아요. 더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오세훈의 지지율을 비교를 하면 거의 10% 지는 여론조사도 나와요. 그것도 심지어 구청장한테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세훈이 누렸던 기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해당하는 구청장이 이재명이 샤라웃 해줬다. 지금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샤라웃 해줬다. 그거 가지고 지금 지지율 올라간 걸 생각하면 예. 오세훈은 거기에 비해서 본인이 누린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거의 이제 뭐 자기가 재임했던 기간만 다 합치면 10년이 넘지 않나요? 그렇죠.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중간에 이제 자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금방 그만두거나 보궐로 시작한 그런 기간들 고래서 좀 짧게 했던 기간들이 있지만 오세훈이 그러고도 오세훈의 대표 업적이라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은 근본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한계가 임기 중에 업적이 없다. 자기 어떤 브랜드로 내세울 게 없다. 브랜드로 내세우려고 했던 거를 완전히 말아먹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위기감이 있을 겁니다. 그 위기감은 결국 다시 그 정면 돌파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채워나갈까. 그리고 그런 부분 미진했던 이유에 대해서 반성 성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을 줘야지 유권자들이 선택합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지방선거는요. 그 유권자들 굉장히 지혜로워요. 나한테 어떤 이익을 줄지에 대해서 계산이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빠른 사람들. 왜 그러냐면 정치 고관여청이 투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투표율 보통 50%대에서 60%대 그 정도면 거의 이제
그 공약도 확인해보고 실제로 현역이면은 업적도 확인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과거가 구리면 미래 비전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전혀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게 내부 총질이다. 그리고 그 내부 총질이 정치 공학적이에요. 무슨 계산을 하는지 빤히 보여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뭐 우리 애국 시민들의 정통 우파들의 어떤 지지를 강하게 받고 있는 반면에 그 진영 내에 적대 세력이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한동훈계 아닙니까? 한동훈계의 어떤 지지 이거는 지금 붕 떠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우파라면 우파 정치인이라면 이걸 다 아울러서 같이 갈 생각을 하지 않을 거면 그렇죠. 그래도 우리 어떤 뭐예요 이 본진을 먼저 지키는 것에 우선해야 되는데 오세훈은 완전히 사실상 거의 2단의 전략을 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티테제만 딱 끌어안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한번 시끄럽게 만들어서 선거해보겠다라는 전략인데 여기에 더 이제 흉측한 부분이 저는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합니다. 예. 오세훈이 자기가 경선에서의 경쟁력이 없다라고 이미 판단한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무능과 그리고 어떤 스탠스의 문제 때문에 예. 우파 진영 내에서 이제 어떤 뭐 당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입안할 걸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 같고 여론조사도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이냐면 최대한 떼쓰기를 해가지고 이제 벼랑 끝 전술이죠. 최대한 떼쓰기를 해가지고 경선 없이 단수 공천, 뭐 추대 형식으로 단수 공천 받는 그런 그림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까지 서울시장 선거는 거의 그렇게 했죠. 예. 거의 그렇게 했죠. 예. 그게 근데 당연한 건 아닙니다. 당연한 거 아니죠. 이제까지 그렇게 했을 땐 그 서울시장들 중에서 업적이 뭐 부족하거나 평가가 나쁘거나 한 서울시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적대할 만한, 그러니까 대적할 만한 주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렇죠. 절대로 그게 뭐 무조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잘했으면 경선에도 이길 자신을 가지고 경선도 자기 흥행을 위한 그 다음 본선에서의 흥행을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히 오세훈이 자기 반성해야 될 문제인데 자기 반성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냥 이번 선거로 퇴장하길 바랍니다. 아, 예. 정말 최악을 봤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오늘 스패너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 방송 내용에 많이 집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스패너님들 고맙습니다. 방송 내용의 일부 집중 안 하시고 딴소리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방송에 좀 집중해 주세요. 우리 스패너님들 너무 고생하시는데 네, 우리 최명희님 스패너님 고맙습니다. 자, 우리 간밤에 일본에서 다카이치 사나의 그 자민당이 압승을 했잖아요. 예. 우리 목격자 K님은 또 외국에서 공부도 하시고 또 홍콩에서 사시다가 그야말로 목격자가 되셨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 세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지금 동북아시아 지금 정치 지형이 큰 변화가 올 것 같은데 자민당 압승한 거 지금 어떤 결과가 올 수 있습니까? 아니 이 압승이요. 뭐 보통 사이즈의 압승이 아니더라고요. 네. 뭐 아주 그냥 우리가 이제 랜드슬라이드 그 산사태 같은 압승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지금 이제 최종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나오면 바로 이제 평가가 나오겠죠. 예. 역사적인 승리다. 역사상 아마 최다 의석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이 선거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는 다카이치 사나이가 어마어마한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일단 일치합니다. 그 부분은 다카이치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스탠스에 대해서 대중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어떤 세대가 반응했냐가 분석 포인트가 될 거예요. 2030의 다카이치 지지율은 80%가 넘습니다. 뭐 90%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예.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호평하는 그 다카이치의 어떤 노선은 국익 우선이기도 하고 또 대외적으로는 중국에 대적해서 국익을 지킨다. 이런 관점이 공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공통 현상이에요. 맞습니다. 예. 미국, 중남미, 유럽 다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죠. 중국과 러시아, 뭐 북한, 이란, 뭐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진짜 우리나라만 빼고 전부 다 같아요. 예. 왜 중국, 러시아가 아니면은 그죠? 그런 측면을 볼 때 그러면 특히 2030이 왜 이렇게 여기에 더 반응할까? 2030은 이제까지 전통적으로는 좀 더
진보적인 그런 거는 이제 외교적으로는 다자주의적인 그렇죠. 그리고 또 다양성을 또 추구하는 그런 가치를 더 추구했다라는 게 이 젊은 세대들의 어떤 그동안의 스탠스였는데 그게 다 완전히 반대로 갔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진짜 당해봤거든요. 그 전까지는 중국, 러시아가 힘이 없거나 뭐 아직 성장하기 전이거나 이런 상태에서 그들의 발톱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2030이 더 느끼는 거예요. 그게 아주 미묘한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2030들은 일단 세계를 어떻게 접하냐? 온라인으로 접합니다. 그렇죠. 온라인으로 많이 접하면서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그것과 다른 위화감이 느껴지는 일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죠. 그런 것들이 중국이 대놓고 이제 여론 조작을 하거나 혹은 예. 친중 세력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런 일본 국익에는 전혀 지금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여론을 형성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이 굉장히 크죠. 그죠. 그런데 기성세대들은 세상을 어떻게 접하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서 접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레거시 미디어들 중에서 중국의 자본에 길든 매체들이 꽤 많을 겁니다. JTBC 1,000억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글로벌리 거의 공통된 예. 그 중국이 대놓고 그 전략을 하고 있고 전혀 뭐 숨기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숨기고 하는 건 얼마나 더 클까요? 그런 걸 생각하면 젊은 층들은 그런 어떤 기성세대들 어떤 기득권들이 짜놓은 어떤 친중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오염되지 않고 자기의 실질적인 이익에 더 민감하게 자기 스스로 주체적인 판단을 하면서 특히 젊은 층들이 세상을 접하는 건 뉴스를 보더라도 레거시 미디어보다 SNS를 그렇죠. 통해서 직접 소통을 합니다. 그럴 때 다카이치 같은 정치인들이 강점이 있는 것이죠. 혹은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아주 직접 소통을 그냥 아예 미디어까지 스스로 그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대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고 나면 승패가 바로 갈린다. 그리고 굉장히 처참하게 그 격차가 나온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이제 젊은 세대들이 올라왔을 때 그게 이제 정치권 특히 선거를 통해서 바꾸는 변화들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벌써 벌어지고 있고 예. 참 국민의힘이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 있잖아요. 중수청, 중도 수도권 청년. 그런데요 지금 청년은 이미 다 국민의힘이에요. 국민의힘이죠. 더블 스코어입니다. 2배 지금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과거와는 다르다. 청년층의 어떤 그 요구사항을 바로바로 받아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올해 들어와서 1월 달에 올렸던 그 SNS 글들 중에 시리즈로 뭐 계속 이제 그 대외적인 내용과 대내적인 이야기들에서 중국을 딱 놓고 이야기할 만한 것들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예를 들면 인터넷 공간에서 댓글의 국적 표기 의무화하자. 예. 그리고 외국인들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가질 때 지방선거 투표권 가질 때 상호주의로 하자. 예. 우리가 만약 다른 그 해당하는 나라 예를 들면 중국 예. 거기에서 우리가 투표를 못 하는데 한국에서 그 사람들이 투표하게 한다? 그러지 말자라는 상호주의 이야기. 엄청난 어떤 호응을 받잖아요. 뭐 작년부터 사실 우리 김민수 최고를 포함해서 지도부가 무비자 관광에 대해서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고 그렇죠. 예. 예, 이런 것들이 지금 2030들을 움직였다. 요 흐름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서 배워야 될 것은 대한민국에서 이 흐름 더 가속화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 장동혁 대표의 지난 원내 교섭단체 연설이 참 대단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우리 어떤 국내 정치를 이야기할 때도 중국을 염두에 뒀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이야기할 때도 중국을 염두에 뒀습니다. 베네수엘라 이란 이야기하면서도 중국을 이야기했거든요. 중국이 지금 글로벌 사회에서 끼치고 있는 그런 어떤 뭐 영향력에 대해서 숨김없이 드러내는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게다가 청년층에 이제 어필할 만한 그런 이야기로서 선거 연령을 하향하자. 이거 지금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이야기죠.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지도부는 이 흐름을 정확히 읽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막 지금 주변에 많이 알려야 될 만한 소식들인데
너무 당내 내홍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게 사실 내홍은 정리를 해야죠.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굵은 것들을 많이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 제명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니 큰 거 진짜. 트로트 가수처럼 공연하게 만들었잖아요. 예. 딴따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 이 지금 앞으로 뻗어 나가는 그런 정치적 아젠다들을 우리 지지층들도 영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장동혁 대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릴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윤어게인을 이야기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서 계엄 이후에 12월 12일 담화로 무엇을 알렸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야 돼요. 예. 장동혁 대표의 원내 교섭단체 연설에는 윤석열 대통령 12월 12일 담화에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원했던 국가 개조의 꿈, 체제 수호 전쟁의 어떤 그 사명을 장동혁 대표가 수행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도와야 된다. 방향성은 그렇게 잡았어요. 예. 그 방향성을 가지고 전투력 더 있게, 전투력을 증강할 수 있게 우리가 이제 논평가가 되지 마시고요, 다들. 각자가 전사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이게 어떤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생각한다면 중요한 전쟁은 인지전, 그러니까 이미지를 왜곡해서 인상을 왜곡해서 하는 전쟁들, 예를 들면 중국이 여론 조작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방어와 공격을 하는 전사가 각자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여론의 어떤 충돌이 생기는 뭐 네이버 뉴스 댓글이라든가 뭐 이런 공간에서 SNS라든가 이런 공간에서 우리가 화력전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재명 정부 지금 정말 실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발언이라든가 이런 데 실수가 굉장히 많아요. 저 오늘 너무 재밌었던 게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 회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이재명이 얼마나 말을 많이 바꾸는지 이재명의 적은 어제명이다. 어제명이다. 하루마다 말을 예. 바꾼다. 예. 뭐 부동산은 너무 어려워서 못할 것 같아요라고 하더니 부동산이 주식보다 더 쉽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어제명을 때리는데 우리 인지전의 전사들이 더 많이 거기에 화력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길 수 있다 확신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 오후 3시부터 대자유청 주최로 정책 토론회가 열리는데 우리 목격자 K님이 오늘 그 토론회 좌장을 맡아서 토론회 진행하는데 그 정책 토론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이제 대자유총에서 아마 원례로 한 번 혹은 뭐 그 이상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파 진영에서 중요한 인재들 우리가 초청 연사로 모셔가지고 우리 대자유총의 멤버 혹은 관계된 뭐 혹은 또 사회에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을 또 토론자로 모십니다. 오늘은 4분의 토론자 모시는데 일단 제가 좌장으로 들어가고요. 자유대학의 심재홍 수석 대변인, 그리고 브라이트의 송광원 대표, 그리고 전 자유의 날개 대표였고 지금 현재 한국 청년 아카데미, 청년 지도자 아카데미에서 활동하고 계신 손정은 대표, 요렇게가 지금 4명의 토론자로 나섭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제 초청 연사는 바로 김민수 최고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실 그렇잖아요. 이 레거시 미디어들이 관훈 토론회라는 걸 하고 그렇죠. 그런 걸로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면들을 레거시 미디어의 관점으로 풀어내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그런 거 우린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뉴 미디어의 방식으로 또 주로 이제 청년의 시선으로 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을 이제 가지고 있는지 한번 끌어내는 그런 토론회를 할 것이고, 여러분들 지금 가장 이제 걱정하는 것이 지도부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애국 시민들이 최근 한 주 동안 뜨겁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아마 김민수 최고위원이 잘 녹여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오늘 좀 지켜봐 주시기를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또 토론회 준비하셔야 되니까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 많이 흔들어댑니다. 당의 중진이라는 정치 원로 그룹들이 장동혁 체제를 마구 흔들어댑니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바른정당 세력과 함께해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자유민주주의 우파 정당은 역사의 뒤안길로 퇴행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